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영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 전기차 버전인 신형 포드 푸마 젠 2를 시승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도로에서의 주행감, 서스펜션, 시야, 방음 등 모든 피드백을 알려드릴게요. 도심과 교통이 많은 곳도 주행해 볼 예정입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주행 환경을 고루 체험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비 전력도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게 최근 며칠 동안 이 차를 타보면서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제가 테스트해본 전기차 중에서도 아마 가장 효율적인 차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전기차를 정말 많이 시승해봤거든요. 지금 외관도 정말 멋져 보입니다. 외관 디자인이나 실내 디자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다른 영상을 꼭 확인해보세요. 기술적인 데이터부터 실내, 외관, 소재 품질, 공간 등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한 전체 리뷰 영상도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최상위 트림이 준비되어 있고 18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17인치부터 시작해서 19인치까지 있는데 저희는 18인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휠이 일종의 공기역학적 디자인의 알로이 휠이고 외관도 멋집니다. 차에 아주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노란색 컬러도 푸마와 정말 잘 어울려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전면엔 통풍 디스크, 후면엔 드럼 브레이크가 적용된 일반적 구성입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제동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 차는 회생 제동이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페달 드라이브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후면 디자인도 멋지고 꽤 현대적이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인센티브와 포드 할인까지 적용받으면 이 차를 정말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세그먼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최고의 전기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 꼭 전체 리뷰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이게 바로 키입니다. 키리스 엔트리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동식, 접이식 미러도 지원합니다. 키는 여기 두겠습니다. 이것이 전원 버튼입니다.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기술적인 정보도 조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에는 정말 많은 안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은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위치로 아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트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상위 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트는 측면에 친환경 가죽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고급스러운 알칸타라 마이크로 하이버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엔트리 레벨 버전도 시승해봤는데 그 모델은 직물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시트 역시 매우 좋았습니다. 시트가 꽤 커서 아주 편안한 자세를 제공합니다. 외부 시야도 좋습니다. 미러의 시야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할 만한 점이 없습니다. 창문 주변과 사이드 미러에도 사각지대 경고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미러는 다소 작아서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기역학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주변의 품질도 꽤 좋고 동일한 가죽으로 된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스크린이 2개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디지털 스크린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굳이 시선을 도로에서 뗄 필요가 없습니다. 코핏 쪽을 살짝 보기만 해도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설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햇빛이 아주 강하니까 디스플레이로 가서 화면을 조금 더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밝기가 최대치라서 괜찮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몇 가지 물리 버튼도 있습니다. 하나는 360도 카메라용 버튼입니다. 최상위 버전에는 측면과 전면에 카메라가 있어서 차량 주변 상황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주차할 때도 아주 쉽게 주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또 다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모드,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그리고 눈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슬리퍼리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는 더 나은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원페달 드라이브 기능도 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즉 가속 페달만 사용하면 되고 그 힘이 매우 강력합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량이 아주 강하게 회생 제동을 하며 강한 에너지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점이 마음에 듭니다. 이게 바로 전기차에서 있어야 할 방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완전히 정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오토홀드 기능도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놓고 가속할 때 추진음이 나는데 꽤 몰입감 있는 소리가 납니다. 곧 도착하면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차량의 기능으로 들어가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보면 오토홀드와 트랙션 컨트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루즈 컨트롤을 열면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이 있어서 오토파일럿처럼 사용하고 싶다면 이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기능을 켜지 않아서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물론 경고 기능도 있지만 이 기능은 추가적으로 차량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지 않아도 차선을 정확히 중앙에 맞춰 주행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의 차량에서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여기 공조 시스템은 항상 로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밖이 정말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1단계 최저로 계속 켜둘 거예요. 모든 차량에서 소비량을 테스트할 때처럼요. 이 예측 속도 보조 기능은 필요 없어서 항상 꺼두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교통속도 제한을 읽고 읽은 속도에 맞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오토파일럿을 전환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렇게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좋긴 한데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고 때로는 조금 더 빨리 달려야 할 때도 있죠. 일반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차선 중앙 유지 기능도 있고 곧밖에 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차선 유지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것도 경고 등과 같은 기능이 함께 제공됩니다.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꼭 리뷰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멋진 점은 전기차에서는 주변의 모든 충전소를 지도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교통 상황을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주황색으로도 보여줍니다. 이게 정말 환상적인데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주변에 충전소를 검색하고 싶다면 어디로 갈까요?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탐색을 누르면 그 안에서 충전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소 메뉴에서는 고속 충전기도 함께 보여줍니다. 원하는 충전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고속 충전기만 따로 보여주고 그 중에서 주변에 있는 곳을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L-드라이브는 가장 빠른 충전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은 로딩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몇 가지 기술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전륜 구동입니다. 두 가지 버전 모두 전면에 전기 모터가 하나 장착되어 있으며 168마력에 290Nm의 토크를 자랑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43.6kWh입니다. 이 배터리는 NCM 배터리입니다. 충전 속도는 AC에서 11kW, DC에서 100kW이며 충전 곡선이 거의 내내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10%에서 80%까지 23분 만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0-100 0-100km/h 8초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60km입니다. 복합 주행거리는 376km이고 도심 주행만 할 경우 포드는 최대 523km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꽤 좋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봤을 때 소비 효율이 정말 좋았거든요. 이제 예상 전비는 13.7kWh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그 수치에 도달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량 무게는 563kg이고 회전 반경은 10.5m, 그리고 지상고는 12.9cm입니다. 앞 서스펜션은 독립식 맥퍼슨이고 뒤쪽은 토션빔, 엘라스틱 빔입니다. 휠은 아까도 보셨듯이 18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어를 넣는 스토크가 있고 또 다른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L 버튼입니다. L 버튼이 무엇일까요? 이건 일종의 회생 제동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브에 넣으려면 아래로 내리고 이렇게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저는 이 스토크, 즉 셀렉터가 이 위치에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지금 드라이브 모드에 있습니다. 가속을 하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량이 회생 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원페달 드라이브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비활성화하면 어디 있지? 아니, 여기 있네요. 원페달 드라이브입니다. 원페달 드라이브를 비활성화하면 가속을 하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가 그냥 굴러갑니다. 보이시죠? 그냥 굴러가고 있어요. 정말 좋네요. 마찰로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습니다. 만약 L을 누르면 보세요. 회생이 좀 더 강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D는 회생의 첫 번째 단계로 거의 굴러가는 느낌이고 회생도 아주 약간 한 5% 정도만 됩니다. 그리고 L은 아마 20% 정도의 회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페달 드라이브를 활성화하면 회생이 정말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차량이 에너지를 회수할 때 정말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량이 완전히 멈추고 오토 홀드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오토 홀드도 작동합니다. 이 점이 정말 좋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춥니다. 이건 모든 전기차에 꼭 있어야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기본적으로 정말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뭔가를 가져가야 해서 제가 방향을 돌려야 할 것 같아요. 후진할 때는 후방 카메라가 보입니다. 화질이 꽤 선명하네요. 이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스토크 기어 레버 위치가 바로 여기 아주 잘 배치되어 있어서 운전하기가 편하다는 점도 좋습니다. 차가 매우 민첩합니다. 코너에서도 아주 쉽게 돌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도 차를 쉽게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도심 주행에 정말 좋고, 네,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원페달 드라이브 기능이 매우 강력합니다. 이걸 보세요. 정말 강력합니다. 거의 브레이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브레이크 디스크를 교체할 일이 거의 없을 것이고, 그래서 뒷바퀴에 드럼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유지 보수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이제 운전 자세도 정말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통해 시야도 좋고요. 이 모양이 평평하게 위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그립감도 꽤 좋고 바깥 시야도 좋습니다.
운전 자세가 높아서 도로 위를 위에서 잘 볼 수 있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 후방 거울이 있는데 크기가 커서 거울을 통해서도 시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차는 꽤 괜찮고 편안하면서도 시야가 좋은 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는 이중 유리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일 유리라서 약간 얇은 편이고 고속도로에서 방음 성능을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내가 뭘 깜빡했지? 내가 그걸 어떻게 잊어버렸지? 있잖아요. 연비 초기화를 깜빡했네요. 그래서 지금 바로 초기화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연비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트리빌은 지금 초기화 됐습니다. 연비 초기화를 깜빡했지만 영상 마지막에 장기 연비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초기화 됐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도 가보고 교통체증에도 머물러보고 시내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을 적절히 섞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1단계로 설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1단계로 주행할 거고 다른 모든 차들과 동일하게 할 겁니다. 오늘은 정말 덥긴 하지만요. 지금 거의 30도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터리는 76% 남아있어요. 정말 놀랍네요. 차를 100% 충전된 상태로 받아서 이틀 동안 탔는데도 아직 76%가 남아있고 거의 모든 영상을 찍었고 꽤 많이 운전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상적입니다. 도심에서 시속 80km, 100km 이하의 낮은 속도로 주행할 때는 실내가 꽤 조용해요. 센터 콘솔을 구성한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공간이 넉넉하거든요. 무선으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고 이쪽에도 공간이 좀 있고 컵홀더 2개가 있으며 센터 콘솔 아래쪽에는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넓은 공간과 USB 포트도 있습니다. 문 쪽 포켓에도 음료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곳곳에 넉넉한 공간이 있고 부드러운 암레스트 덕분에 아주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은 운전자를 향해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글쎄요, 저는 이런 점이 마음에 들어요. 차 안에 있으면 기분이 좋고 아늑하게 느껴집니다. 아주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정말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차 중 하나이고 정말 좋습니다. 이제 서스펜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서스펜션은 어딘가 정확히 중간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습니다. 속도를 낼 때도 꽤 좋은 안정성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꽤 좋은 승차감도 줍니다. 그래서 세팅면에서는 정확히 50-50이라고 할 수 있고 꽤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좋을 줄은 몰랐는데 정말 꽤 괜찮습니다. 짧고 작거나 중간 크기의 요철을 예로 들면 여기 보이시죠? 이건 작거나 중간 정도입니다. 서스펜션이 정말 좋습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만약 큰 요철을 넘게 되면 약간 더 딱딱하게 느껴지고 서스펜션이 큰 요철을 그렇게 잘 흡수하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기 부쿠레슈티,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주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도로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로에는 구멍이 많아서 이게 제가 더 잘 테스트할 수 있지만 만약 독일이나 스위스 혹은 북유럽의 도로가 좋은 나라에 산다면 정말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할 거예요. 정말 좋아요. 이제 여기서 오토파일럿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설정하기에 완벽한 장소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고 속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시속 80km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차선 사이를 유지하고 가속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말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핸들에 손을 올리라고 경고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작동할 줄은 몰랐어요. 지금 보시면은 차가 정확하게 차선 중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흔들리지도 않아요. 또한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볼 수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시다시피 정말 잘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더 높은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차가 스스로 교통속도 제한을 읽고 그에 맞춰 조절할 수도 있는데 가끔은 그게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능을 비활성화했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감탄했어요. 이건 포드가 더 비싼 모델에도 사용하는 동일한 오토파일럿입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하게 작동해요. 여기서는 트럭을 지나갈 때 안전을 위해 손을 핸들에 올려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트럭들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아요. 저기 모서리에 사각지대가 보이지만 차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보고 확실히 감탄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다양한 주행 모드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에코 모드에 있지만 조금 있다가 스포츠 모드로도 바꿔볼 수 있어요. 그러면 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확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시속 100km로 주행 중이에요. 날씨도 좋고요. 밖에서 나는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는 거의 안 들리고 타이어에서 나는 소리만 약간 들릴 뿐이에요. 여기서 조금 가속해 보겠습니다. 이 트럭을 추월하고 싶거든요. 이제 괜찮네요. 하지만 시속 110km로 가면 110부터 그 이상에서는 바람 소리와 약간 더 많은 소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소음이 가장 두드러지는 구간은 시속 120km입니다. 120km를 넘어서면 실내가 그렇게 조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속 120까지는 정말 괜찮아요. 정말로 좋습니다. 지금도 이 차는 여전히 스스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선 사이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서 더 높은 속도로 설정하면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해줍니다.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조금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어서 앞차와 내 차 사이의 거리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정확성도 매우 뛰어나요. 작동도 아주 잘 됩니다. 이제 만약 이 차를 추월하고 싶으시다면 방향지 시등을 잠시 켜주세요. 가능하다면 조금만 더 가속 페달을 밟으시면 되고 정말로 아주 쉽게 부담 없이 추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야 합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빠져나갑니다. 지금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다시 작동하고 있고 차선에 들어가면 다시 차선 사이를 유지합니다. 이 점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런 기능은 다른 차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테슬라에서는 이 기능이 해제됩니다. 좌우로 움직이면 해제되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다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기능을 켜둔 채로 방향 지시등을 켜고 가속하고 차선을 넘어가서 다시 차선으로 들어오면 별다른 조작 없이 자동으로 오토파일럿 크루즈 컨트롤과 모든 안전 기능이 계속 작동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한 회생 제동이 있어서 브레이크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여행 동안 저는 브레이크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회생 제동이 워낙 강해서 아무 문제 없이 원페달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영상에서 말했듯이 모든 전기차에는 원페달 드라이브가 있어야 하고 운전자가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단계의 회생 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은 고속도로에서는 원페달 드라이브를 비활성화할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는 그렇게 강한 회생 제동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기본 상태로 두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L 모드도 정말 좋은데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을 할 때는 회생 제동이 필요 없으니까요. L 모드나 원페달 드라이브 없이 그냥 일반 모드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로 나가면 여기처럼 이 L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일정 수준의 회생 제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거죠. 정말 똑똑하죠. 이 차는 정말 똑똑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요. 지금 에코 모드에서는 스티어링이 꽤 가볍고 도심에서 운전하거나 주차할 때도 쉽고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그때는 달라집니다. 조금 더 무거워져요. 반응과 가속도 이걸 보세요. 페달이 즉각적으로 훨씬 더 민감해지고 힘이 훨씬 더 빠르게 전달됩니다. 이 차는 전륜 구동이에요. 그리고 물론 더 세게 밀려고 하면 약간 미끄러집니다. 처음에는 핸들을 꼭 잡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립과 안정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정말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164마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68마력이나 64마력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정말 좋아요. 고속도로를 달리기에도 충분하고 다른 차를 추월하기에도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완벽한 세팅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도심 주행에도요. 만약 당신이 70%는 도심에서 운전하고 1년에 3번이나 4번 정도 휴가를 간다면 이 차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전 세계 거의 어디에서나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디서든 충전소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멈춰서 충전하는 것도 쉽고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23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또 250km, 300km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차로 휴가를 가는 것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차가 정말 좋은 전천후 차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정말 아름답죠. 공기역학적으로도 꽤 뛰어나요. 기술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옵션으로 열선 앞유리도 있고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 시트도 있어요. 공조 시스템도 정말 잘 작동해요. 뭐랄까 정말 많은 앞쪽에는 배터리를 위한 능동 냉각 시스템도 있고 그 플랫도 달려 있어요.
트렁크 공간도 정말 넓어요. 기가박스를 사용했을 때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리뷰를 확인해 보세요. 아래쪽에 145리터의 추가 공간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유일한 단점은 뒷좌석 공간이 그렇게 엄청 넓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성인을 태우면 조금 좁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면 이 차는 정말 놀라워요. 지금은 스포츠 모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말했던 사운드예요. 여기서 활성화할 수 있어요. 보이시죠? 엔진 소리처럼 들려요. 작은 엔진 소리 같아요. 마치 뭐랄까 환한 스포티한 피에스타 같은 느낌이에요. 마치 피에스타에 그 엔진이 들어간 것처럼 환한 엔진 소리예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라서 몰입감이 있고 정말 멋지고 흥미로운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가속할 때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 소리 들어보세요. 정말 흥미로워요. 작은 실린더 엔진이 으르렁거리면서 더 세게 가속하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진 부분이에요.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로. 그리고 또 이 보이시죠? 지금 스포츠 모드라서 핸들이 좀 더 무거워졌고 시속 60으로 커브를 돌고 있어요. 차가 꽤 잘 버텨줍니다. 가속이 필요할 때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속 120km까지 정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힘이 남아 있습니다. 시속 110km에서도 여전히 힘을 내줍니다. 사각지대 뷰도 있어요. 차를 조작하기 쉽고 운전하기도 편해요. 정말 즐겁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운전할 수 있어요. 안정성도 꽤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좀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속 120km를 넘으면 소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차량의 출력은 충분히 넘칩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자, 이걸 보세요. 추월하고 싶으신가요? 문제 없습니다, 손님. 정말 문제 없어요. 그리고 힘을 아주 쾌적하게 전달해 줍니다. 너무 거칠어서 멀미가 날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와우, 타이어네요. 이 사람들 정말 타이어가 터졌네요. 다시 시속 100km로 갑니다. 이제는 소음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다면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정말 멋진 차입니다. 멋져요. 2025년에 출시된 전기차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 중 하나임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와 할인까지 적용하면 가격도 꽤 괜찮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계신지에 따라 가격과 조건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는 사실 부쿠레슈티가 아니라 루마니아 전체에서 사람들이 이 차를 2만 유로에 엔트리 레벨 모델을 살 수 있고 최고 사양인 이 모델은 22,000 유로에 살 수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인센티브와 포드에서 제공하는 할인까지 더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가격이에요. 이 차를 22,000 유로에 살 수 있다면 정말 꼭 사세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 차는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리고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걸 보세요. 지금까지 14kWh의 전력 소비량을 기록했어요. 정말 좋은 수치입니다. 에어컨을 켜고 고속도로에서 이런 속도로 달렸는데도 14면 정말 훌륭하죠. 이제 도심으로 들어가는데 도심에서는 다시 에코모드로 전환할 수 있죠. 왜냐하면 도심에서는 그렇게 많은 출력이 필요하지도 않고 차에 무리를 줄 필요도 없으니까요. 이제 조용해졌어요. 여기서 운전하는 게 정말 쾌적하네요. 서스펜션도 꽤 좋은 느낌이에요. 이 차는 단순히 교통속도 제한 표지판만 읽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양보해야 할 때처럼 교통 표지판도 읽어서 여기 아래에 큰 삼각형을 보여줍니다. 정말 똑똑하네요.
정말 정말 똑똑해요. 이 차는 확실히 좀 더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멋진 차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전기차가 시장에 나오고 더 저렴한 가격대로 출시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걸 보니 기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훨씬 더 조용하고 깨끗하고 운전하기도 쉽고 유지보수도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분명히 내연기관 버전보다 더 좋은 차예요. 공간도 더 넓어요. 그리고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 차량 유지보수도 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꽤 큰 과속방지턱을 넘어가 볼 텐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죠. 이게 가장 큰 과속방지턱인데 아주 잘 넘네요. 꽤 괜찮게 넘어요. 말했듯이 작은 것부터 중간 크기까지는 정말 좋아요. 더 큰 건 약간 더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세팅 방식이 꽤 괜찮아요. 그리고 기본 엔트리 레벨 버전의 다른 시트, 즉 직물 소재 시트의 경우에는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 시트가 더 부드럽고 진동이나 도로의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번 주행에서는 브레이크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늘 했던 주행에서는 저는 실제 브레이크, 그러니까 물리적인 브레이크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네, 여기 있으면 하루 종일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있으면 아무도 정말로 보내주지 않아요. 안으로 들어가죠. 저기로 가봅시다. 이 차선으로 가고 싶으니까 그냥 이렇게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14kWh 소비량이에요. 이거 꽤 괜찮은 수치예요. 정말 정말 좋은 숫자네요. 여기 방지턱을 넘을 때도 아주 잘 부드럽게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13.7kW시 13.7에서 14 사이 정도라고 주장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에어컨 시스템을 켠 상태에서 확실히 14kWh가 나옵니다. 소비량에 대해 말할 때 이 수치는 매우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다른 전기차들과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떤 수치를 주장하지만 그 주장하는 수치와 실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완전히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로 14가 나오고 저는 연비 운전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천천히 달리거나 고속도로를 이용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출퇴근하듯이 이 길을 평소처럼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시스템도 사용했어요. 차 안 온도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꽤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는 그들이 숫자와 추정치에 있어서 정말 현실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뗍니다. 정말 멋집니다. 아직도 배터리가 71%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간 교통 체증에 머물러 있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4kWh, 16.8k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기능 피처스로 가서 여행 에너지, 트립 에너지로 들어가면 우리가 공조의 7%, 주행의 72%, 액세서리의 9%, 외부 온도의 8%를 사용했다고 보여줍니다. 와, 정말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밖이 정말 덥기 때문에 차가 이번 주행에서 외부 온도 때문에 에너지의 8%를 사용했다고 알려줬어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 회전 반경도 꽤 좋습니다. 차가 꽤 컴팩트한데 길이가 4m 20cm예요. 꽤 괜찮아요. 좁은 공간에서도 아주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첩하죠. 이번 주행에서는 교통이 많지 않았지만 이미 차량의 반응과 에너지 소비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소비량을 테스트하는 별도의 영상을 따로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교통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수치를 내는지 좀 더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통 상황만 다루는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의 소비량이 궁금하다면 꼭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정말 괜찮고 좋은 세팅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완벽합니다. 이게 바로 도시에서 운전하기 위한 완벽한 세팅, 완벽한 방식이에요. 원페달 드라이브를 활성화하고 에코 모드나 노멀 모드로 운전하면서 그냥 운전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자, 이제 여기로 가볼게요. 주차를 시도해 볼 거고 360도 카메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이동하기도 정말 쉽네요. 후진도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버즈아이 뷰가 있어서 주차할 때 도움이 됩니다. 차선도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카메라 해상도도 꽤 괜찮아요. 최고는 아니지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옆면을 보고 싶으면 활성화된 라인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후진 화면도 볼 수 있고 이 방식이 훨씬 더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흰색 화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이 P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그리고 소비량은 24분 동안 14kWh 17.9km입니다. 아직 배터리가 70%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조 시스템의 7%, 주행의 76%, 액세서리의 9%, 외부 온도의 8%가 사용됐어요. 꽤 괜찮네요. 근데 이것 좀 보세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네요. 이번 주행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어요. 이건 장기 데이터입니다. 단기 이번 주행에서는 공조 시스템이 15%, 주행이 17%, 액세서리가 7%, 외부 온도가 8%입니다. 와, 공조 시스템이 더 많이 차지하네요. 공조 시스템을 끄면 확실히 소비가 더 줄어들 거예요. 컴퓨터 2로 가면 즉 190km에서는 12kWh입니다. 소비량도 그렇고 훨씬 더 좋네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낮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네요. 대부분의 경우 이 차를 도심에서 운전하면 정말 놀라운 소비량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좋은 소비량과 수치가 나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이 포드 푸마 제니 일렉트릭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전체 리뷰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실내, 외관,
소재 품질, 공간, 멀티미디어 시스템, 가격 등 다양한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그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공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런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전기차를 찾고 계시다면 이 차는 정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특히 도심에서 아주 뛰어납니다. 이 포드 퓨마 전기차 버전은 정말 훌륭한 차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전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